2014년부터 통일천사 전략기획과 실행을 총괄해 나오셨습니다. 때를 만난 사상은 군대보다 강하다는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새로운 통일의 때 문현진 박사님이 주창하신 평화통일의 비전 코리안 드림을 미국 유엔 총회의장과 한국, 미국, 일본 국회를 포함하여 영국, 독일까지 가셔서 수십만 명의 국내외 해외 지도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전파해 왔습니다. 이런 공로로 2014년 12월에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고 또 2018년 민간통일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까지 평화통일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코리안 드림 1000만 대장정을 진두지휘하는 조직위원장으로서 앞장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 공동 산임의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서인태 의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단하신 분들만 나오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를 뚫고 오늘 우리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2시 조금 넘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피곤하고 잠도 오고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잠 안 오게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중에 보면 이 아주 원수 같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인데 이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강의에 집중하기 어렵겠죠? 그냥 이 스마트폰은 기절시키지 말고 죽여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강연 제목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여러분 강연 제목 보니까 강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요즘 여러분 통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통일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 체제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켜 보려고 지난 30년 동안 아주 그냥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하고 무슨 교류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고 3대 세습 독재 체제로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악독한 체제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이제 통일은 물 건너갔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한국 사회에 뭐 종북, 친북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근데 저는 종북, 친북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고요. 어떤 사람들 많이 봤냐면 현북, 연북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북한이라면 염증이 느껴진다. 북한이라면 아주 그냥 혐오감이 느껴진다. 현북, 연북 세력이 친북, 종북 세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동생, 여동생 시켜갖고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 우리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100몇십억인가 들여갖고 저 증거 있잖아요. 곧 수리한 거 그걸 갖다가 그냥 폭파시키는 장면 보니까 정래미가 완전히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통일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북관계가 요즘처럼 이렇게 막혀있는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화도 없고 교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통일을 포기하고 통일을 생각 안 하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뭐가 왔다고 얘기하죠?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통일의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는요. 종말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를 유지해온 3가지 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3가지 축이 이 앞에 있는 3가지 축이에요. 북한이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하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북한 정권이 의식주를 지배했습니다. 배급 경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했거든요. 근데 배급 경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배급 경제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요 배급 타서 먹고 살지 않습니다. 배급 중단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럼 북한 주민은 어디 나가서 살고 있다래요? 장마당 나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마당만 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또 북한 체제를 유지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사상 통제를 통해서 북한 체제가 유지해 왔습니다.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예,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정당성을 지켜주는 이 사상 통제인데, 그 사상 통제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사상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마당에 뭐가 보급됐냐면요, 한국 드라마 영화가 보급됐어요. 한국 영화 드라마가 들어간 것이 어떻게 북한 체제의 사상 통제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건 왜 그러냐? 북한이요, 사상 통제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북한이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걸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사상 통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 영화가 북한 안에 들어오고 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거는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상 통제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지금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축 남아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포정치입니다. 공포정치. 이 공포정치라고 하는 건 공개 처형하고 뭐 잘못하고 북한 정권에 밉보인 사람 있으면 강제노동 수용소에다 갖다 가두고 그냥 겁을 줘갖고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공포정치 하나하고 권력을 영원히 유지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포정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또 따르게 돼 있죠? 주민들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북한이 어느 쪽에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는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는 거, 이거를 통제하는 쪽에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드라마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혹시 요즘에 폭삭 수가수다라는 영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어요? 그 드라마 아주 재밌어요. 네. 폭삭 수가수다가 제주도 말이에요.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는 뜻이랍니다, 이게. 근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첫 번째 편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최종회까지 봐야 돼요.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남하나 되는 건 남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시청하다 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다 바뀌고 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 북한 정권에서 김정은이가 뭘 발표했냐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이거 뭐냐면 한국 드라마를 영화를 보다가 걸리게 되면 무기노동 교화형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무기노동 교화형.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거 뭐. 여러분, 한국 드라마 영화 보다가 북한에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잘 통제가 안 되나 봐요. 그래갖고 3년 지나가고 또 뭘 발표했냐면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걸 또 발표했어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니까 북한 젊은이들이 뭘 따라하냐면 남한 말을 따라하는 건 남한 말. 이게 남한 말 어떤 말 따라하냐면요, 자기야 오빠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한국 드라마 보다 보니까 동무야 북한에서 불러야 되는데 자기야 오빠야 평양에 있는 젊은 애들이 자기야 오빠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에서 이 평양문화보호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빠금지법이랍니다. 근데 오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 오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기노동 교화형 내지는 사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이 공포정치를 어느 쪽으로 강화하고 있느냐,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의식이 변하는 거를 지금 북한 정권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북한 정권이 최선을 다해서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포 정치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게 되면요, 북한 정권은 끝났습니다. 왜 끝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마당 세대가 누구라,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장마당 세대란 말 들어보셨죠? 장마당 세대가 여러분 어린애들인 줄 아세요? 장마당 세대 20살짜리 뭐 그 밑으로가 장마당 세대인 줄 아십니까? 1980년대 중반에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대. 40대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북한에서 40대 이하가 다 장마당 세대라는 의미는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80, 90, 100세 인생 사는 데입니까 거기가? 여기는 60대 환갑 넘기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40대까지가 여러분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건 앞으로 50대도 장마당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몇 년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주류 사회가 지금 장마당 세대로 바뀌어 있고 북한 정권이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 세대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북한 정권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 지금 북한 안에 보게 되면 북한 정권이 이게 끝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년에 김정은이가 뭘 발표했냐면 통일민족 개념을 포기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적대적 국가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북한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통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입니다. 민족 통일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포기한다. 여러분 이거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할 수 없는 말을 김정은이가 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를 엄밀하게 보게 되면 이건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김일성 종교의 나라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핵심 교리가 있죠. 핵심 교리. 종교에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민족이고 하나가 통일입니다. 이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이제까지 유지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김정은이는 권력을 누구로부터 이어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김정일, 김일성으로부터 상속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뭘 지켜야 되냐면 그 김일성 교의 교리를 지켜야만 교주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런데 지금 뭘 부정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상속해준 이 민족 통일이라는 개념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한 걸 뭘 지금 상징하는 겁니까? 김정은의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을 김정은이가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북한 사회에 충격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가 북한 가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짐작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거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북한 체제에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김정은이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지금 북한 체제가 종말기에 왔다라고 하는 사건이 드러난 게 작년에 또 한 건이 터졌는데 작년 가을쯤에 뭐냐면 김정은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12,000명이나 파병을 했어요. 12,000명. 이게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자식들을 12,000명을 지금 저 러시아 쿠르스크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이 전쟁터에 참혹한 전쟁터에 보낸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환송에 하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환송식 안 하고 부모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디 보낸다는 얘기도 안 하고 12,000명이 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까요? 안 불러올까요? 북한 주민들은 자기 자식들이 귀하지 않을까요? 북한 부모들도 우리 남한에 있는 부모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식이 죽어 돌아오면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부모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죽어 돌아오면요 이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게 된 건 왜 그랬을까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살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러시아 전쟁터에 사지에 북한 군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저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절벽 위에 낭떠러지 절벽 위에 북한 정권이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지금 굉장히 나빠요.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다가 국제사회에 눈치 보가면서 지금 러시아에다가 무기 팔고 지금 군인들까지 보내갖고 지금 여러분이 모험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제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됐죠? 그 2016년 규경부터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첫 번째 됐을 때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약 15년 동안 미중 패권 전쟁이 지속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 트럼프가 재선됐죠? 2025년에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이 돌아온 트럼프는 아주 독해져서 들어왔다고 얘기해. 독해져서 트럼프가 돌아왔다. 돌아와갖고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을 완전히 주저앉히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란 인물이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 이 트럼프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로널드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초상화를, 큰 초상화를 걸어놨어요. 근데 얼마나 이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하냐면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라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정치적 슬로건이 뭡니까? 선거 캠페인의 슬로건. 마가 들어보셨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누구의 정치 슬로건을 따라한 줄 아십니까?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요,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의 원조입니다.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또 뭘 얘기했냐면, 그걸 따라한 겁니다,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건이 썼던 대외 정책 전략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뭘 따라하고 있냐면요, 레이건은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블 엠파이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악의 제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과는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련은 악의 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갖고 결국은 냉전을 종식시킵니다. 냉전을 종식시키는 과정 속에 동서독 통일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89년도에. 맞습니까? 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레이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느 나라를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국을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이번에 두 번째 시작된 임기 4년 동안에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라고 나서갖고 지금 관세 몇 프로 때렸어요? 245%? 얼마요? 225%?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북한한테 유리한 국면입니까? 불리한 국면입니까? 불리한 국면이에요. 소련의 힘이 빠지는 바람에 동서독이 통일됐잖아요. 동독이 서독이 흡수통일 당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붙어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국이 지금 트럼프의 강도 높은 저 제재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그거는 누구의 어려움이 될까요? 북한의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시적인 사건이 또 하나 지난 연말에 발생이 됐습니다.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이라는 게 무너졌습니다. 시리아는요, 중동의 북한이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52년 동안 2대 세습을 통해서 통치되던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입니다. 철권 통치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던 국가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시리아가 어떻게 무너졌냐면요, 반군 15,000명한테 무너졌습니다. 정부군이 30만 명이나 됐는데 반군 15,000명한테 무너졌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민심이 떠난 게 있고, 두 번째는요, 국제적인 환경 때문에 됐습니다. 시리아는 누가 도와주던 나라냐면 이란하고 러시아가 도와주던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리아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요, 하마스, 헤즈볼라, 그죠? 이스라엘한테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 이게 하마스, 헤즈볼라가 이란의 지원을 받던 여러분 군사 조직들입니다. 이게 박살나다 보니까 시리아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 시리아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갖고 30만 대군을 갖고 있던 정부군이 15,000명 여러분 반군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백기항복을 해버린 사건이 시리아에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래? 그 다른 게 있다는, 다른 게 뭐가 있냐? 북한에는 반군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북한에 반군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반군이 없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눈만 뻔뻔거려. 대한민국이 북한의 반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한민국이 북한의 반군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언제든지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운명의 순간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변화의 시점을 오늘 우리들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보게 되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한국 정치에만 관심 있지 않아요? 전부 여러분 헌법재판소로 보려고 그런 거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심하게 그지 없습니다. 이 국내 정치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이게 오늘과 이건 위기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여러분 통일이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분열됐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북한 권력을 북한의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이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북한의 대남 전략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요. 남한 사회의 분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 그죠?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북한의 간첩들이 와서 분열시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분열시키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분열된 상태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가 이 통일의 때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때를 기회로 만들어서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또다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은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통일 얘기하는데 가보면 딱 나눠져 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그죠?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진보 진영 가면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해 줘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인도주의적 지원하고 이런 거 해갖고 북한에 따뜻하게 햇볕을 씌워줘가고 북한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된다. 여러분 햇볕 정책이라고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가면 이제 정반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이제까지 열심히 갖다 줬는데 우리가 갖다 준 거하고 북한이 뭐 했냐 이거. 그거 갖고 핵무기 개발하고 우리가 갖다 준 경제 지원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체제 유지하는 데 써먹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요리하는 방법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요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말 같아요? 뒤에 말이 맞아요. 보니까 여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뒤에 말이 맞긴 뭐가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류협력하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만 이용해 놓습니다. 북한은. 그죠? 이용 당합니다. 맞아요. 근데 제재하고 압박만 하면 북한은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이용합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아니냐 이거.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압박하는데 여러분 남한 사회가 대결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거를 북한 정권은 활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화냐 교류와 협력이냐 아니면 제재냐 압박이냐 이건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과정과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과정과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뭐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와 비전을 정해놓고 그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공덕동에 여기 경우의 대회의실에 온다는 목표점을 정해놓고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택시를 탈지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방법론은 목표와 비전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요 지금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이 과정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진영 논리로 나눠갖고 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일에 대한 과정과 방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뭐부터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목표와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의 문제 이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가장 대박을 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가 가장 성공한 나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합니다. 독일 처음 강의 들으신 분 독일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까? 아니죠. 미국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불러주는데 미국의 본명은 뭐예요?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USA 그러죠?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럽니다. 앞에 U는 무슨 뜻입니까? United 무슨 뜻이에요? 그게 통일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미국 민족 있어요? 없어요? 미국 가보면 여러분 미국 민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은 무슨 미국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5색 인종이 모여갖고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모여갖고 만든 나라다 보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나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럼 뭘 갖고 통일한 걸까요? 미국 사람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했습니다. 그 비전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미국은 원래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하려고 보니까 영국이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미국의 독립을 반대해갖고 일어난 전쟁이 바로 독립전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독립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걸 갖다 말입니다. 당시에 쟁취하는데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란 분들이 모여 앉아갖고 우리가 영국 군대하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의 전략이나 병법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이 나라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것을 합의해서 그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발표문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1776년 7월 4일날 이와 같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일정한 권리란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정부나 통치자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해치고 지배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들려요? 이상하게 들려요? 상식적으로 들려요? 매우 상식적인 얘기도 들리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야. 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그런데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독립선언문 발표했을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이 이게 상식적인 얘기였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아니죠. 왜?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정치 체제를 이어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국에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죠? 왕 밑에는 귀족이 있고 귀족 밑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뭐가 있어요? 쌍놈이 있는 거죠. 천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군주제 국가고 신분제 봉건제 국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주제 국가이면서 봉건제 신분제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영국만 그랬을까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죠? 우리나라는요 1776년이 우리나라 무슨 시대예요? 고려시대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조선시대죠? 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통치하던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1776년은 정조임금 즉위년입니다. 우리나라 정조임금이 즉위했어요. 이해. 그 정조임금 앞에 가갖고 전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거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이거는 아주 혁명적인 극진주의적 정치 철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 선언문을 발표했을 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인류 역사 이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나라를 새로운 국가를 이 아메리카 대륙 미국 대륙에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비전을 지금 선언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국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이 실현된 나라는 미국이 건국되자마자 떡하니 등장됐을까? 바로 탄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선언적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선언문 선언적인 얘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선언문을 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그분들 집에 누가 있었냐면 흑인 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흑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은 모든 인간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겠다고 어떤 분이 나섰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등장을 해갖고 노예 해방을 하려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합니다. 누가 반대하냐면요, 대형 농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저 남부지방에 대형 농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반대하고 뭘 하냐면 남아메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갖고 독립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미 연방이 둘로 깨진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일으킨 전쟁, 링컨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은 말랑말랑한 전쟁이었을까요? 치열한 전쟁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 공부 많이 하셨네 보니까 65만 명이나 죽었어요. 65만. 대단한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치열했던 전투 현장이 어디냐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게티스버그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죽냐면요, 이 전투에서 5만 명이 사상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게티스버그 언덕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전몰 장병들을 여기다가 묻어놓고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 링컨 대통령이 그곳에 와서 뭘 하냐면 추모사를 합니다. 추모사, 이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그 추모사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7회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대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신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이 장병들을, 이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무덤을 만들고 봉헌하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의 힘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이 땅을 봉헌하거나 신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박수 한번 안 쳐요? 강의 중에 제가 보니까 박수 잘 치시는 분들이 대개가 자식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박수 좀 많이 잘 치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 선언문에 여러분 제가 박수 치라는 건 뭐냐면 링컨 대통령을 위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링컨 대통령이 정치가잖아요. 정치인들이 주로 협작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선언하는 일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일은 정치적인 리스크, 요즘 말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엄청난 거죠. 왜? 미 연방이 둘로 쪼개졌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모험을 강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미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미국 존재할까요? 근데 여러분 남부지방이 독립해 나갔어. 그냥 북부지방만 링컨한테 남았어. 여러분 북부만 해도 영토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미 대륙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난 여기에 만족하겠다. 남북전쟁이라는 피 흘리는 전쟁하지 말자. 그냥 니들 남부지방은 흑인 노예제도 지키고 살거나 말거나 니들이 알아서 해. 남북전쟁을 하지 않고 미 연방은 그랬다고 한다면 둘로 쪼개졌을 거예요. 남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이 게티스버그 연설,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 담겨져 있는 정신, 이거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미국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국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이 없으면 오늘의 자유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링컨 대통령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는 얘기는 박수 받아야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떤 길을 가냐면요,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있냐면요, 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100년이 지나도록 어떤 법들이 존재한 줄 아십니까? 흑인 아이들 가는 학교 따로 있고, 백인 가는 학교 따로 있고, 흑인 가는 식당 따로, 백인 가는 식당 따로, 흑인 가는 화장실 따로, 백인 가는 화장실 따로.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고 백인들은 앞자리에 앉고. 미국이 언제까지 이러고 사냐면요, 1960년대까지 이러고 삽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들의 민권을 보장하라, 흑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라고 하는 흑인 민권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앞에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이 운동을 주도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연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이, 이 연설이 미국인들의 여러분 영혼을 움직이고 이들의 양심을 움직입니다. 이 I have a dream이 이렇게 시작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고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해요. 여러분 이 연설이 미국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흑백을 차별하고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모든 법과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 흑인 노예제도를 해방했던 링컨 대통령이나 이 흑백을 흑인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이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요, 말로가 다 총 맞고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 기념관 앞에 가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써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자유는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처럼 마시고, 미국인들이 공기처럼 마시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서 쟁취한 거다라고 하는 걸 안하는 문구가 바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역사적 변혁을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건국의 이상,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와 같은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갖고 사는 이 미국을 뭘로 만드냐면 인종의 용광로로 만든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용광로다, 멜팅 팟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인종의 용광로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미국의 건국의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인종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흑인 폭동 벌어지고 뭐 몇 년 전에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대통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흑인 국무장관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마이클 잭슨도 나오고 타이거 우즈도 나오고,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흑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미국 역사의 대승리죠. 그죠? 그건 뭘 중심한 승리였냐면, 우리로 따지면 분열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유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종이 같고, 우리는 민족이 단일 민족이고, 언어도 역사도 같은, 우리도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이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란 나라 오늘날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뭘 했어요? 인종의 용광로가 되어갖고 오늘 미국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밑에 보시면 One Nation Under Go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이 원 네이션 언더 갓은 뭐냐면 창조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전까지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인간의 가치와 신분은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너는 귀족, 너는 쌍놈, 천민, 이거 누가 규정했어요? 이거는 국가, 그죠? 정부, 힘센 놈, 권력 가진 놈들이 신분을 규정했잖아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권리를 규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 무슨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기 이전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 권력기관이나 인간이 만든 세속적인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던 건데, 미국이 지금 드디어 이제 선언한 겁니다. 뭘 선언하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이 만든 정부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창조주 초월자 절대자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국가 따위나 정부 따위가 인간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미국에서 탄생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 개념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여러분 개념의 탄생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미국을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시스템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오래된 제도예요? 아니면 이거는 얼마 안 된 제도입니까? 매우 오래됐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갖고 사회가 돌아가는 그거는요, 매우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리스 로마에도 있던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장 경제는요. 시장 경제는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어요. 시장 경제는 여러분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거. 근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개념은 뭘까요? 이거는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요, 자유와 인권의 원천을 창조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는 철학을 갖다가 정치 철학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이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상을 경제 철학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뭘 이루기 위한 수단이냐면, 미국의 그 건국의 이상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은 창조주로부터 왔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빠져버린 민주주의 작동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작동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미국이 번영하는 미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야,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아보세요.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돼보자.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인 확대입니다.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1945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은 승전국가가 되면서, 초강대국이 되면서, 야, 이제부터 미국을 따라야 되겠다, 미국처럼 잘 살아보자.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죠.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 경영하던 나라들이잖아요. 우리가 열강이라고 불렀잖아요. 식민지를 지배했던.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배워온 거예요? 소련 가서 배웠어요? 중국 가서 배웠어요? 어디 가서 배웠어요? 우리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배워왔어요. 그죠? 잘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소련 가서 배워갖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는 여러분 미국 따라가갖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가 학습해가지고 세계 지금 몇 위에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그죠? 뭐 지금 일본을 제꼈대요. 우리가 일본.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된 거, 체제 선택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 야, 저 진짜 내가 처음으로 만나보는 친미주의자, 순미주의자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친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문제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문제 많은 나라예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 복잡한 역사를 거치면서 미국이 하나의 나라, 통일된 나라를 실현하는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통일하는데 코리안 드림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까요? 네, 그냥 뭐 우리는 역사가 갖고 민족이 갖고 언어가 갖고 그 이유만 하나 가지고 우리가 통일하면 된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이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틀린 말이죠? 여러분,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들입니다. 입안에서 통일은 목표라고 이거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번 봤어요. 통일은 여러분 절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요,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바로 통일이라는
과정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통일이 목표인 것 같으면 제가 왜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렸냐면 통일은 당장 할 수 있어요. 당장. 북한에다가 여러분 통일돼가고 북한 같은 나라가 돼도 돼요?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면 되잖아요. 이 나라를 갖다가 내일이라도 갖다가 북한에 갖다 바치면 바로 통일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돼서 북한 같은 나라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을 통해 갖고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와 비전이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코리안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거냐. 미국 사람들에게는 건국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상을 중심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됐는데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한민족이라고 한다면 반만년 역사를 공유해온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건국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멀리 돌아갈 필요 없죠? 있죠? 뭐죠? 홍익인간이 널리 세상을 이루어. 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홍익인간 저거 낡아빠진 저 얘기 저거 갖고 뭘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저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 낡아빠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보자고요. 건국전쟁 갖고 탄생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근대 국가에 조금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 그죠? 프랑스 같은 나라가 뭐 자유평등 박애 그래갖고 여러분 프랑스 3세기가 있잖아요. 깃발. 근데 이건 다 근대 국가 얘기예요. 고대 국가 중에 그것도 반만 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차원적인 도덕적 이상을 가지고 탄생된 나라가 인류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찾아와서 한번 저는 좀 가르쳐 줘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근데 건국정신이 있다는 것만 그게 대단한 건데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민족의 DNA,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홍익인간은 단순히 과거의 단군 할아버지, 뭐 단군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사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들어가 보면 뭘부터 배우냐면 선생님들한테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했냐면요. 우리끼리 싸우다 남의 나라 쳐들어갈 시간이 없었던 거래 저거는. 맨날 단과 싸움하고 뭐 우리끼리 싸웠다. 이거 되게 뭐 별로 기분 좋게 생각 안 했어요. 뭐 좀 쳐들어가고 중국도 좀 벌도 좀 주고 일본 놈들도 좀 가서 좀 밟아주고 그랬어야지 뭐 스토리가 있는 나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거 나이 들고 보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은 민족은 어디든지 없습니다. 이 부모 자식도 싸우는데 어떻게 같은 민족이 오래 살면서 어떻게 안 다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민족 역사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민족 우리 선조들에게는 침략적 본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역사박물관 가면 한국의 역사박물관 이 문화재 전시하는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남의 나라에서 훔쳐오고 노략질하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시된 거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건 청나라 가서 우리가 노략질하는 거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문화재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일본 가면 천지 빛깔입니다. 남의 나라 우리 거 갖다 놓고 막 전시하는. 중국 가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요. 이게 다 도둑놈들입니다. 보면. 근데 우리는요 남의 나라에서 훔쳐오고 노략질해오는 문화재를 한 점도 전시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았다? 이거 왜 이랬을 것 같아? 왜? 이게 여러분 평화애호 민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요즘에 발표하는 거 이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잘 믿어서 그랬대. 우리 선조들 종교 잘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억척스럽게 잘 믿었어요. 유불선 받아들여갖고 세상에 불교를 우리처럼 잘 믿는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교에서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천하라는 윤리가 뭐예요? 윤리가 뭐예요? 자비잖아요. 자비.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비심을 갖고 인내하라는 겁니까? 자비심 갖고 인내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그냥 받아들여서 뭐 나 혼자 부처님 믿고 극락왕생하겠다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라 석가모니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불교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노력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일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이면 나라 국자 많이 들어가잖아요. 불국사니, 흥국사니, 보국사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여러분 조선시대 들어가고 뭐 했죠? 유교 받아들여갖고 유교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유교의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 여러분 그렇게 억척스럽게 유교적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한 나라가 세계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교를 탄생시킨 중국이나 불교를 탄생시킨 인도보다도 우리는 정말 그 종교적 이상에 가까운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교 이상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민본주의다. 그 칼찬 이성계가 혁명을, 역성혁명을 통해, 그죠? 뭡니까? 무력으로 다 권력을 잡았는데 그 나라는 선비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임금보다 나라가 앞서. 나라보다 백성이 앞선다. 백성을 위한 나는 민본주의를 실천합니다. 경국대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경국대전이라는 게 뭐냐면 임금의 권한을, 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겁니다. 누구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그게 조선시대 정치제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한국의 사각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예요? 어떤 대사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죽여주시옵소서. 왕한테 목을 내밀고 왕의 뜻에 반대되는 얘기들 하는 겁니다. 왕이 이게 신하들이 반대하면 왕이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런 정치체제를 우리는 여러분 14세기부터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다가 이게 물론 나중에 썩어 문드러져갖고 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긴 했지만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 있죠.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 14세기, 15세기에 다른 나라의 정치체제하고 비교해도 우리 거는요 월등히 앞서 있는 선진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문화를 보자고요. 이 대가족 문화, 한국 문화는 여러분 가족 문화를 빼놓고 설명이 안 돼요. 대가족 문화 맞죠? 여러분들 다 고향이 어딥니까? 다들 여기 보니까 다 나이가 40대 이하신 분들 나오셔갖고 옛날 얘기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고향 얘기하면 뭐예요? 고향은 다 집성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성촌은 자연 문학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문학이 아닙니다. 그건 조선시대 들어서 갖고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대동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공자님의 이상이다. 대동세계가 뭐냐면 모두가 가족처럼 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회개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제도에 의해서.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면 모든 삶의 내용이 뭐냐? 가족 중심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도 조금 있으면 가족관계 호칭을 씁니다. 맞죠? 나이 좀 많으면 형님, 나이 좀 어리면 동생, 그죠? 동갑이면 뭐냐? 형제야, 친구,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 아주 많으면 아저씨, 아주머니, 그 더 많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식당에서 여러분 식당 아줌마를 이모로 호칭하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제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인의 대가족 문화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은 뭐였을까요? 윤리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효입니다. 효를 안 하면 그거 뭐라고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세요. 부모를 안 섬기는 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여러분 근데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윤리의식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식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부모들은요 되게 권위적이었어요. 왜 권위적이었냐면요 도덕적 권위입니다. 그게 자식 앞에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근데 그 본이 되는데 그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 부모가 희생시켜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 발전을 빨리 이뤘어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정치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 한국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뭐라래요? 우리는 우골탑이라고 안 해서 소 팔고 논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만든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은 우리 부모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 대가족 문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실천합니까?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는 그냥 꼬부랑 할머니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애기로 태어났죠. 신생아로 태어났죠. 부모 사랑을 받다가 그 다음에 형제자매 사랑하다가 또 부부의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자식일 때 조건 없는 받기만 하는 사랑을 받았던 자신이 부모가 돼서 그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부모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건 또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손주들에 대한 사랑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손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젊은 분들만 와 계신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이해가십니까? 제 얘기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들 사진이 있잖아요. 손주 보면 사진이 내 사진이 핸드폰 위에 올라옵니까? 손주 사진이 맨 위에 올라옵니까? 바탕화면을 뭘 깔아놓습니까? 늙은 내 얼굴 아니라 손주 사진. 손주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주는요 존재 자체로 위대하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존재 자체로 위대하지 않아요? 서울대학을 나와야 돼요? 손주가? 존재 자체가 위대하잖아요. 근데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보니까 며느리들이 손주를 안 놔주는 것 같네 보니까. 손주 안 놔줘요? 가서 엉덩이를 먼저 차십시오. 손주 놔달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사는 인생사인데 그 인생사가 뭐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위하여 사는 소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상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가족 문화라고 하는 거냐 이건 매우 차원 높은 우리의 정신 문화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효니 정성이 이렇게 기본 본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한이라는 것도 있죠. 한국 사람들 한이 뭐예요?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쫓아가서 원수 갚는 원한의 마음을 품는 게 한입니까? 아니죠. 한은 뭐예요?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을 갖다가 계기로 해서 내 인격을 완성시키고 그걸 인내하고 참아서 내 인격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나쁜 놈은 누가 벌 줘요? 나쁜 놈은 누가 벌 준다고 배웠습니까? 하늘이 벌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내가 쫓아가서 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받아들인 종교화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며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고 오리를 가자면 겉옷을 벗어달라는.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미친 거예요. 이거 이런 종교를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 정말 잘 믿죠?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 정말 잘 믿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아 지도를 펴놓고 기독교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이 받아들였어요? 일본이 받아들였어요? 이 실천하기 어려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종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느냐? 한국인에만 흐르고 있는 특이한 심성이 있는데 특이한 영적 이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이상이 뭐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이상이니까 좀 이상하게 들려요? 좀 정신문화보단 좀 더 세련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한국인을 관통하고 한국 역사를 관통하고 한국 민족 문화의 뿌리가 되고 한국인의 성격과 한국인의 성품의 뿌리가 되는 이 홍익인간은 한민족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DNA인 겁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됩니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게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저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게 나섰던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아시죠?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불렸죠? 그죠? 비폭력 저항운동. 여러분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 세계 앞에 최초로 소개한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여러분 인도의 간디에 우리가 더 먼저 했어요. 인도의 간디가 우리 거 보고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운동, 이 비폭력 저항운동은 우리가 세계사에 이 독립운동, 독립해방운동을 하는데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 권위를 앞세운 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미독립선언문 안에 3.1운동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 놈들 때려잡자, 일본 놈들 쫓아가서 죽여버리자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시해 놨는데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류 평등의 대의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대요. 이건 무슨 정신이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중심으로 어떻게 했느냐?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도덕적 권위를 앞장세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태화관에 모여 앉았던 민족대표 33인 그 소수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요, 이 3.1운동이 전개되는 거 보게 되면 우리 당시 2천만 인구에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계사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 민족을 관통하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겁니다. 요즘도 시위한 우리나라 유리창 한 장이 안 깨지잖아요. 지금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좌파 집회든 우파 집회든 유리창 한 장 안 깨지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속 안에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상을 중심한 3.1운동의 목표는 뭐였어요? 목표. 그 목표는요,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대한제국을 만들자. 임금님이 다스린 나라나 황제가 다스리는 봉건 국가가 아니라 어떤 나라 만들려고 했어요?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상해 임시정부의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나라 땡. 죄송합니다. 백성의 나라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뜻입니다.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영문 이름은 The Republic of Korea입니다. ROK 그러잖아요. 민주공화국.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서구식 민주공화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대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이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우리가 이제까지 민주공화국이란 제도의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국가는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동봉국가였지. 왕조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근대식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하나 또 발견됩니다. 형식은 근대식 민주공화국인데 그 안에 정치 이념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정신적 이상이 뭐야, 건국정신이 뭐냐, 그거를 여러분 미국의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앉아갖고 토론을 벌이는데 싸움이 붙었답니다. 경론이 붙었대요. 천부인권을 집어넣자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부인권. 그 천부인권이 들어가야, 아까 그 천부인권은 누구 뭐예요? 미국의 건국의 이상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천부인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장했는데 그게 부결됐답니다. 경론 끝에 뭘로 결론 난 줄 아십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말 안에 천부인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익인간으로 충분하다.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홍익인간은 우리 민주주의의 소위 고결한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천부인권 사상과 맥락이 같다, 오히려 앞서 있다 라고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코리안 드림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그런데 그래갖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독립운동이 이렇게 돼갖고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코리안 드림 하나만 가지고 독립운동이 전개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련에서 여러분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났는데,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등장을 해갖고 독립운동이 둘로 쪼개집니다.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과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리안 드림이 둘로 쪼개진 거예요. 독립의 이상이 둘로 쪼개되게 되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해방과 더불어 미소 분할 점령이라고 하는 그 분단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단의 원인은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만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외세에 의한 분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 민족이 독립의 꿈이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외세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우리의 분단의 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통일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통일의 때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부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코리안 드림을 규정하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리안 드림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그냥 재원에서 되는 게 아니라 반만년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한민족의 이상이 뭐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그 꿈,
통찰 노숙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인데 그냥 우리 민족주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 뭘 얘기했어요? 동서양 문명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그 꿈을 선언했잖아요. 독립선언문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코리안 드림이 돼야 되겠죠? 동서양 문명을 결합한 새로운 문명 국가가 돼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만 도움을 주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통일을 위한 코리안 드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 이게 우리의 통일의 비전입니다.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새로운 나라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들 해. 요즘 통일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흡수 통일해갖고 남한의 자유를 북한까지 확대해갖고 남한하고 똑같은 나라를 북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통일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한 사회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마음에 드시는 분 이 자리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휴 왜 그러시죠? 왜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왜 이 나라 왜 사세요? 마음에 이렇게 하나도 안 드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웃기는 줄 아시면 이게 지금 남한 사회를 완전히 반쪽으로 분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거를 하면 할수록 이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될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요 다수의 폭정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든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를 만들었을 때 민주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수에 의한 폭정에 의해서 독재 정치가 시작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눠져 갖고 뭐 전부 카르텔로다가 만들어져 갖고 그냥 난리잖아요 지금. 이게 편법적 패당이 돼갖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기적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요 최근에 독일 사람들이 만든 유튜브 영상이 빠집니다. 찾아보세요.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이에요. 제목이 독일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1000만 명 이상 봤어요. 보고 다 뭘 집중적으로 다루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저출산 때문에 끝났대요.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은요 세계 1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계 1위 뭐 세계 1위인가 기뻐요? 0.72인데 그 밑으로 떨어진대요. 지금 0.72가 어느 정도냐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가 15년 뒤에 인구가 500만 명이 살아요. 3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61세가 돼. 61세.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평균 연령이 61세가 되면 첨단 산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60세 넘으면 자기 핸드폰 만지는 것도 힘들어서 손주한테 도움 받아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때 무슨 첨단 산업이 60세 넘어 무슨 첨단 산업이 돼요? 고령화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서 제일 여러분 충격적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야 대한민국의 저출산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지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한국이 저출산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영어로 there is no way back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의 원인을 뭘 갖고 얘기하냐면 다 경제적 원인 얘기예요. 육아하기 힘들고 무슨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주택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은 지금 다 무너지고 여러분 여자들 중에 절반만 애를 낳아요. 그 절반 중에서도 그 절반은 애 한 명씩밖에 안 낳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대 3대 4대가 지나면 인구가 여러분 완전히 줄어들고 작년에 태어난 애가 몇 명인지 아시죠? 신생아가 23만 명이에요. 23만 명. 그럼 여러분 20년 뒤에 군대 가려가 몇 명 되는 겁니까? 그 중에 절반은 여자잖아요.
1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애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군대 평관이라 못 가고 못 되면 못 가고 백종 망가잖아요. 그 10만 명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결혼과 육아 이걸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멸시하느냐면요 물질주의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차라리 애 하나 더 낳는지 자동차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지. 맞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몇 번 갈 수 있는데 애기 안 나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다들. 평균 여러분 결혼 연령이 지금 젊은 애들 여자애들 남자가 34살 여자가 32살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안에 속썩이는 자식들 많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결혼 안 하고 장가하고 시집 안 가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뭘 무너지고 있는 거냐? 한민족의 정체성.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가족 문화, 뭐 효니 정석이니 이거 다 걔한테 줘버린 겁니다. 걔한테 준 게 맞지 뭐 전부 걔만 키우고 있더만. 걔한테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걔한테 효도받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한민족의 근본 윤리 도덕적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은 뭐 하려고 합니까? 애도 안 낳는데 통일하고 북한도 저출산 만들려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여러분 이념과 지역으로 갈등하는 이런 정치를 뭐라고 이념과 지역이 합쳐진 정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종족주의 정치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뭐 90%이 거기다 무조건 찍잖아요. 영남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찍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종족주의. 아프리카가 있는 거 아프리카.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대로 가면 망해요. 통일 전에 망할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건 결코 남한 사회같이 북한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통일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뉴 네이션 빌딩에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나라가 함께 추구하는 공통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철학과 이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을 지난 250년 동안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오늘의 미국은 만든 겁니다. 그 이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한테 뭐가 있어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국의 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건국의 이상을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나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필요한 얘기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얘기일까요?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이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여러분이 어떤 나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새로운 문명국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마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미국에 실현하게 되니까 미국의 그 성공의 선례를 따라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오늘의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오늘의 현대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킨 겁니다. 뭘 중심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 천부인권 사상을 중심으로.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지금 병들었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미국 병들었잖아요. 제가 아까 미국 칭찬했는데 미국 요즘 가면 욕 나와요. 토 나와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저는 왜 남자죠? 여러분들은 왜 여자입니까? 오늘 왜 우리는 남자고 여자일까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왜 남자입니까?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미국 가면 그거 여러분 파리올림픽 못 봤어요? 남자가 고추 태우고 나와갖고서 여자 두들겨 패는 거 못 봤습니까? 그 금메달 따는 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식 할 때 취임사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미국에는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게 오늘날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지금 미국을 중심한 미국이 탄생시킨 서구 문명 어떤 늪에 빠져 있냐면요 이 자유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인권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해요? 미국의 건국의 이상. 창조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존엄하고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건 천부적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창조주로부터 초월자 절대자로부터 왔다라는 개념은 뭘 인정해야 되냐면요.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윤리, 도덕, 삶의 원칙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나 제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보편 원칙과 가치가 존재한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부정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인정하는 나라는 마약도 인정합니다. 마약도 인정해요. 미국 가보세요. 펜실베니아 가보세요. 좀비 도시가 돼 있어요. 마약에 취해갖고 사람이 좀비 이러고 걸어다녀. 마약이 백주 내냐는 마약을 하고. 이게 오늘 미국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갖고 어디에, 이 서구 문명은 지금 자유를 갖고 어디에 이걸 써야 되는지를 지금 이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본 가치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홍익인간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뭐에 기여해야 되느냐? 홍익인간은 뭘 기여하라고 얘기냐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걸 다른 얘기하는 섭리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뭔가 남다른 우리가 세계사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새로운 문명 세계를 열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민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좌파 우파 이러고 싸우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거 갖고 싸웁니까? 좌파 우파 가지고. 좌파 우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냉전 시대에 외세가 강요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거 극복하려면요, 여러분,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남한 사회에 북론 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한 사회가 여러분 좌우로 분열되는데 통일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우리도 분열되는데 뭔 북한하고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새로운 비전,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통일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비전을 북한에 제시해야 북한 주민들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통일의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여러분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미국이 좋아하는 걸 중국이 싫어하고 중국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걸 미국이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뭘 제시해야 돼요? 통일을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우리 민족만을 위한 거냐? 아니면 미국만 일방적으로 위한 거냐? 아니면 중국에 일방적으로 위한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 여러분, 비전에 대한 여러분 제시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뭐 통일의 이상은 좋은데 아니야, 통일되면 우린 경제적으로 쪽박차. 왜? 북한이 제일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보다 수십 배 못 사는 나라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쪼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일은요, 어떤 분이 대박이라고 얘기해요. 대박이라고. 대박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한이 필요한 걸 북한이 갖고 있고 북한이 필요한 걸 남한이 갖고 있어요. 그게 동서독통이라고의 차이점입니다. 동서독통일은 그런 통일이 아니에요. 남한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게? 북한에 다 있잖아요. 자원과 노동력이 있고. 북한이 필요한 거 남한이 다 갖고 있습니까? 뭘까요? 기술과 자본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따지면요, 완벽한 결혼입니다. 근데 그뿐일까요? 여러분, 통일되게 되면 북한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적 폭발, 엄청난 경제적 폭발적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반도는 여러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세계 물류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앞으로 북극항로까지 열리게 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세계 주요의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일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금융과 비즈니스의 그야말로 허브가 될 거다. 한반도는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 될 거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겁니다. 왜?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돌아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곳이, 이런 지정학적으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소위 요즘 역세권의 아파트 산 많이 오르죠? 이게 세계적인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통일을 실현하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고 좀 통일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북한 개발하는데? 북한 개발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도로 깔고 그죠? 길 닦고 굴 닦고 다리 놓고 높은 빌딩 짓고 아파트 신도시 만드는 거 스피드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부터 배워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여러분 국가 번호가 몇 번인 줄 알아요? 저 국제전화 번호가 08입니다. 그것도 잘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북한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저거는요 진짜 초스피드 엄청난 경제적 폭발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만약에 북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옛날 땅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동북 삼성으로 저 러시아 대륙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엄청난 경제적 발전이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이 한반도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초인류 국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이 나라가 탄생이 되게 되면 여러분 미국이 지금 중국 손보고 있잖아요. 중국 손본다고 들리는데 저는 그 중국 손보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왠지 아세요? 하드파워 경제력 군사력 갖고 중국을 조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반도 전체에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초인류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탄생되면 그 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많이 줘요. 근본적 변화를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있어서 소위 요즘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누가 지금 알려나가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흥분돼요? 흥분되지 않아요? 예. 이게 통일 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지금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나서서 이 통일운동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통일 방법론 말씀 방법론 이거 눈이 커지시네. 뭐 이상과 뭐 비전은 좋은데 그거 어떻게 실현할 거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남북 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통일이 여러분 동서독 통일이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실현됐어요? 아니죠? 베를린 장벽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시민의 힘으로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도 똑같습니다. 탑다운식으로 안 됩니다. 통일은 반드시 바텀업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통일이 실현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 내부의 북한 주민을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북한 내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북한 내부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 먼저? 여러분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 발표하면 북한 주민들이 꿈쩍할 것 같아요? 아니죠? 정치 권력은 맨날 바뀌는 겁니다. 누가 해야 돼 이거? 남한 시민들이 그죠? 여야를 초월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뭘 해야 되냐면요. 모두가 다 이 통일운동에 나서야 됩니다. 마치 동서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시켰듯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지지,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위대한 역사적 변화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높은 도덕적 이상을 담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코리안 드림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비전은 통일운동에 있어서 이게 알파고 오메가고 이게 마스터 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이 코리안 드림은 이거 제가 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책 한 권 읽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현진 박사가 쓴 책, 이 코리안 드림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 앞에 강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리안 드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강의도 들으셨지만 제 강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하기에는 양이 작겠죠. 1시간 정도 해갖고는.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필독서로 성경책처럼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비전을 가졌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서 통일운동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지난 12년 전에 13년 전에 창립을 해갖고 지금까지 이 운동을 해놨는데 아까 비디오 보셨죠?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전무후무한 풀뿌리 통일운동,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통일운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운동에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냐면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건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문현준 박사가 지금 글로벌 피스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건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운동 우리는 천년 만년 할까요? 아니면 아싸라게 한 방에 끝내버릴까요? 여러분 지금 통일의 때가 왔어요.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2의 3.1운동입니다. 제2의 3.1운동. 그래서 이번 8.15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우리가 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준비를 저희가 해나왔습니다. 작년까지 임진각에 몇몇 명씩 모아놓고 행사. 금년에 광복 80주년 세계가 관심 갖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와갖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선언해주는 그런 대회를 하고, 이건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도 준비하고 있고 세계적인 이벤트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통일의 주도 세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도 세력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요, 파리 올림픽 보셨습니까? 이게 세느강에서 이 사람들이 개막식 했어요. 근데 세느강에서 개막식을 했는데 동성애 축제를 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인데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야, 파리 세느강에서 저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강이 있잖아요. 우리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세느강보다 훨씬 아름답고 큰 강입니다. 그죠? 근데 한강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예요? 한강의 기적 그러잖아요. 우리가 광복 80주년 우리의 역사 지난 세기로 돌아보게 되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기적이란다. 이걸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강의 기적을 기념하면서 우리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을 다시 국민 대통합을 하고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 행사를 한강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까? 네. 근데 한강이 보니까 이게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이잖아요. 그죠? 남한강은 강원도 황제에서 출발해서 충주 여주를 거쳐서 양평 두문거리에서 북한강을 만나는데 그 북한강은 강원도 어딥니까? 금강산에서 출발해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졌다는 게 한강이다라고 하는 건 한강은 남북통일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강은 지천을 하나로 묶어갖고 모든 강의 목표점은 어딥니까? 바다라는 목적지를 하면 통일이라는 목적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의미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강물은 누구나 다 먹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강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문명사를 보게 되면 하천에서 모든 문명이 출발됐다고 얘기합니다. 4대 문명 얘기할 때 황하강 문명이니 인더스 문명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리안 드림을 중심한 새로운 문명 국가를 탄생시켜야 된다면 그 강은 어떤 강이 돼야 될까요? 말되네요. 말되잖아요. 말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우리가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 벽돌 한 장 나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는 구경꾼으로 참여할래요? 아니면 주인 돼서 참여할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경꾼 될래요? 주인 될래요? 주인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힘을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애국자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한강의 기적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드론 쇼도 하고 불꽃 축제도 하고 뭐 콘서트도 하고 대형 축제를 벌일 건데
서울시 밤하늘에 한강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수천 대의 드론을 띄워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통일의 염원을 하늘에다 새길 겁니다.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감동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데 돈 들까요 안 들까요? 그 돈 드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혼자 내기엔 돈이 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십시일반을 해야 돼. 십시일반. 여러분 드론은 여러분들이 띄우세요. 내 드론이 거기 올라간다. 드론 한 대 띄우는데 얼마냐면 10만 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한 대씩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4월 초파일날 절에 가서 연등만 달지 말고 통일의 드론을 한번 띄워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금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끝나고 나서 이 십시일반 모금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겁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